그래서 제가 그렇게 얼굴을 시중에 드러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그 비밀 정보기관의 원칙을 무시해버리고 제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작년 3월 9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근소한 차로 대통령이 됐죠. 그리고 나서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후배 공작관들 중에 한 명, 형님 큰일 났어요.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따로 통화를 할 수 없고 만나서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만나봤더니 지금 북한에서 양성한 그 해커들이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는 티어 1 혹은 탑 티어에 있는 그 수준의 북한 해커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러저러한 방법을 통해서 자금을 세탁해서 북쪽으로 들여보내는 게 한두 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에 있는 친구들 또 후배들을 만나봤더니 지나간 문재인 5년 동안에 완벽하게 푹푹 삶아서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A 파티에 있는 친구들도 만나보고 B 파티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봤는데 이건 도무지 과거에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할 때와는 너무나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서 일을 맡길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보면 그 금융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또 금융감독원 이런 데가 있죠. 그 다음에 금융분석원이라 해서 FIU라는 조직도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문의를 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개인이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국가기관에서 공적인 수사 업무에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의 답변이었어요. 자, 그런데 저보고 그래요. 그거를 국정원에 보내주시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국정원에 보내서 그 자료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구한 자료인데 그게 그 우리 금융 관련된 그 전문 부서에 간다고 하면 제가 왜 안 주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가정보원이라는 데가 너무나 썩어 있어서 어떻게 그 요구사항을 제가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자, 그 이후에 방법을 찾다가 찾은 게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를 하면 그래도 국민들한테 조금이나마 알릴 수가 있겠다 해서 이봉규 TV에 이제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가 그 번호를 알려줘서 그래서 이제 이봉규 TV에 처음으로 제가 나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첫날 가서 한 80여 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날인가요? 그 다음 날인가 이렇게 한 두 파트 정도로 나눠서 업로드가 됐는데 하루 사이에 15만 원을 돌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봉규 씨도 처음에는 뭐 무슨 듣보잡이 하나 밖에 거의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듣보잡이 아니라 이 암호화폐의 세탁 과정이라든지 북한 김정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한 번 아닌 그게 이제 최초로 어떻게 보면 공개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입수한 우리 후배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지만 또 그게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한참을 한 2주인가 3주 지났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미국 친구들이 연락이 왔어요. 야, 미스터 첸, 네가 그 업로드 했다고 하는 그 이봉규 TV에 네가 출연한 게 지금 보이지가 않아.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아니 그럴 리가 있겠냐?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네가 등장하는 순간에 우리는 전부 다 주의 깊게 너의 방송 출연한 걸 봐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왠지 모르겠는데 네가 안 보여서 걱정돼서 연락을 했다 이거예요. 봤더니 이봉규 씨가 자의적으로 그 방송 올려놨던 걸 삭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우물우물 얘기하는데 뭐 광고랑 뭐 이렇게 연결한 뭐 잘못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자기 방송에도 광고 이렇게 붙이는데 뭐 제가 출연했다고 광고 붙인다 못 했겠어요.
있어요. 틀림없이 이제 모처에서 연락이 왔겠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삭제됐는데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제 미국 친구들이 그 사실을 확인을 하고 연락을 줘서 저는 뒤늦게 알게 됐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직도 지금 화가 많이 나 계시잖아요. 지금 분노를 많이 느끼시잖아요. 자, 그런데 분명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통령을 뽑아주면 윤통이 공정과 상실 또 국가 정상화 법치에 의거한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줄 거다라고 기대했어요. 물론 이재명이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윤통을 찍은 사람도 있겠지만 개 중에는 둘 다 거기서 거긴데 최악보다는 차악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윤통을 찍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자, 그러면 국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영토와 주권과 국민이 있을 때 그것이 정상적인 국가로 분명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좀 많이 멀었다는 느낌이 많이 드시죠. 그리고 요즘 보면 며칠 전인가요? 그저께 같은데 동아일보의 이기용 기자가 쭉 칼럼을 하나 쓰는 게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문재인 정권의 그 법법 죄과를 그냥 물타기해서 그냥 두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그 동아일보의 이기용 기자가 칼럼을 쓴 게 있었어요. 자, 그와 같은 것은 비단 그 동아일보 일개 기자의 의견이겠습니까? 그 기자도 지금 국민들 마음속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칼럼을 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를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다가 이봉규 씨가 이제 뭔가 의미 있는 얘기를 전달하려면 자꾸 이제 말을 자른다거나 말꼬리를 돌리니까 저희 이제 같이 과거 그 비밀 공작 사업을 했던 동료들이 야, 그러지 말고 네가 직접 개설해서 이야기 해줬으면 좋겠다. 응? 그래서 이제 공작관 TV를 개설했다가 일주일에 10,000, 2주에 3만, 3주에 6만, 그렇게 이제 8만으로 치고 올라가던 그 타이밍에 이게 이제 제 채널이 망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급히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그걸 이제 수습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공작관 TV 레이디 게임을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됐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구독자 수가 안 늘어요. 그러니까 3만 명이 구독자가 됐다가 이제 3만 한 1,000명 조금 넘었는데 대략 1,000명 늘으려면 한 달 이상 걸려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실질적으로 우리 저희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뭐 아랑코다지 붙이고도 유튜브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 운동장이 이게 뭐 좌파우까지 기울어진 게 아니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대한민국의 운동이 뒤집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 뒤집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나라의 역사가 국민들께 잘못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어떻게 하면 이 근대사와 현대사를 올바르게 깨우치고 바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승만과 자유민주주의라는 소재를 가지고 지금 저희 방송 채널에서 3번 정도를 지금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물론 저같이 못생기거나 목소리가 안 좋은 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성분이 나오셔서 나레이션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필요한 자료들이 그 동영상에 계속 첨가돼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방송을 들으시면 정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혹은 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손주 손녀들에게 이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다라는 것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앞전 시간에 우리 성상훈 대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이 나라의 역사를 잘못 알잖아요. 그러면 멀쩡한 우리 조상들을 갖다가 비방하고요. 그리고 그 훌륭하신 분들을 마치 곰을 쳐다보듯이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년대 소위 조선왕조에서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꿔버린 고종임금을 혁파시키고 그 왕위에서 쫓아내려고 했던 그 젊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주화 운동의 1세대 투사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87년도 호헌 철폐하라고 떠들었던 넥타이 때 와이처치 부대 그 친구들이 그 민주화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1세대가 아니고요. 1세대는 이승만과 그 당시에 있었던 소수의 매우 작은 숫자의 우리 선각자 선배님들이 계셨던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광복회장으로 같은 그 이종찬이라고 하는 정말 돈키호테 같은 듣보잡이 그 대한민국의 1948년 8월 15일이 아니고 1919년 3.1운동 이후에 있었던 그 시점으로 보였던 무슨 연호 이런 걸 쓰기 시작한다고요. 그런 모든 것이요. 왜 그렇게 벌어진다고 저는 보냐면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올바른 가정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 사회 문제되는 건 많잖아요. 아까도 저를 찾아오셨던 한 분이 있으셨는데 뭘 나라를 구하는 무슨 사업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끼어있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 도무지 그런 일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거기 끼어있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요, 그 애국운동 현장이나 여러 가지 그 무국 운동의 현장에서 서울대학교 출신이다,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왔다, 뭐 변호사다, 전직 검사 판사다 이런 사람들 얘기 믿지 마세요. 그리고 제 얘기도 안 믿으셔도 좋습니다. 불행하게도 저는 그 육사를 가고 싶었는데 군인이었던 아버님께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가 육사를 갈 수 없다고 해서 못 갔어요. 그리고 육사를 가려고 한 저를 갖다 정신 차리게 하려고 어금니로 꽉 깨물어 놨더니 뺨을 손바닥도 아니고 주먹으로 쳐서 쓰러져서 정말 별을 본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왜 그러신가 했더니 나중에 아버님의 뜻을 깨닫게 됐죠. 저희 아버지는 고등학생 시절에 6.25가 터져서 저쪽에 경남 쪽에 사시다가 그 공비토 볼 때에 참여를 하셨다가 그 학병이 나중에 간부 후보생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군생활을 35년을 하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그 초반, 소위, 중위, 대위를 거치는 동안에 얼마나 군대에 부주를 계시는지를 몸소리치게 겪어본 분이라서 절대로 직업군인 하는 건 용납을 못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반 대학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좀 서서히 길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다들 여기 아마 신앙인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도 나이로운 신자이긴 하지만 저도 모태 신앙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국가연기부 시절에 입사한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나라를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부유한 나라로 만들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정보기관이 정말 세계 최강의, 소위 깡패는 깡패인데 국가가 인정한 깡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어디 가서도 싸워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조직 깡패로 되고 싶었어요. 그 이면에는 그 누구보다도 애국심과 충성심이 투철하셨던 저희 아버님의 영향이 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갑도 못 넘기고 돌아가셔도 지금 대전 군인묘지에 영면에 계시지만 그러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국가가 무엇인지 또 역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의가 무엇이고 위국 헌신이라는 말을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내 몸을 바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정치인들이 말하는 걸 보면은 제가 제 방식을 자주 얘기하지만 그들 가운데는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없죠. 본인의 집에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껍데기를 쓰고 거짓 선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별로 잘나지도 못한 놈이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기회인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전해 올리면 가장 좋을지를 생각해 보다가 우리하고 역사나 배경이 비슷한 이스라엘 얘기를 먼저 하고요. 또 시간 되면 또 다른 얘기도 말씀을 전해드릴까 해요. 지금 이스라엘이요 이상한 행동을 좀 하고 있어요. 대만에는 이스라엘의 국가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라비 선생이 대만에 가서 지금 주요 지휘부들을 만나고 또 얼마 전 6월 27일에는 소공동 롯데호텔 3층에서 한국 이스라엘 원 네트워크 이런 이름을 걸고 서울 포럼을 개최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행사에 저도 참여를 해서 이렇게 봤더니 무엇인가 지금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날 그 참석자들 가운데 가장 좀 이렇게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이스라엘의 전 외교부 차관을 했고 전 미국 대사를 했던 분이 부인과 함께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언론사 또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의 부시장이 또 왔었는데 그분은 또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다윗으로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명명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분명히 있죠. 하나님의 뜻에 의거해서 1948년 이스라엘의 고향 땅을 찾아서 거기에 지금 경상도 크기 땅을 받아서 국가를 건립을 했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는 자긍심 속에서 뭡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민족과 그 땅을 허락하셨다는 그 굳건한 믿음이 굉장히 강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만들어진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은 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이 땅 위에서 성취하고 완성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지금껏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이요 지금 비슷한 위도에 위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땅을 찾아와서 야, 대한민국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땅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승만 같은 사람을 보내줬고 그래서 여기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갖다가 만들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상호 협력을 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하는 게 좋겠어. 이야기를 이번에 좀 하러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면요 마치 무슨 종교 행사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사실은 종교 행사가 아니죠. 근데 아이러니가 코리아 이스라엘 원 네트워크 앞에 이니셜을 따면은 KION 합쳐지면 키온이 되는데 제가 했던 일들을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그 비밀 첩보 공작 기관이 있습니다. 그 조직의 이름이 바로 모사드예요. 모사드인데 그 모사드 안에 키온이 아니라 키돈 그 중간에 D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키돈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모사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상에는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소위 살인 전담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도 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의 롤모델을 이스라엘의 모사드로 삼겠다. 그리고 김규현 원장도 그런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비밀 정보, 그런 그 첩보 공작 조직은요, 입으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조직이 결코 아닙니다. 절대로 입으로 그런 조직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보유하는 키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이스라엘 특별한 학제가 있습니다. 탈피오레시라고 해갖고요, 공부를 잘하고 그리고 또 리더십이 좋고 신체 조건이 탁월한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학생 시절부터 지도자로 양성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장차관이나 고위 관직이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그룹 총수 회장이거나 그러면 군대를 뭐 돈 주고 빼드린 것을 빼죠. 내지는 국적을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정반대로 가장 뛰어난 지력이 있고 가장 신체가 좋고 가장 헌신할 수 있는 그 자세가 되어 있는 학생들을 군대부터 보냅니다. 그래서 그 군대 가서도요, 그냥 일반 고용부대가 아니라 샤렌 메트카레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해군 특수전여단 UDTC, 아니면 우리 육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수전사령부, 우리 보통 특전사라고 그러죠. 해병대로 친 해병대 특수수색대, 이처럼 정말 극한의 인내심과 정신력, 체력이 없이는 견뎌낼 수 없는 그와 같은 군사 조직이 집어넣어서 담금질을요, 끊임없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육사가 보면 충인용, 뭐 지덕체 이런 말들 하지만 그러한 군인들이 아니고요,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역사 앞에 내 한 목숨 정도는 장렬하게 바칠 수 있는 그 같은 고급 엘리트 요원들을 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웬만큼 해서는 모사드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체력이 그런 그 사막이 됐던 극한 지역이 됐던 어디가 됐든지 간에 임무가 떨어졌을 때 그 모든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자만이 모사드 요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최고 중에 최고, 탑 오브 더 탑만이 모사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모사드 요원들 가운데서도 가장 우수한 지력과 체력을 보유한 사람들을 극소수를 선발해서 이 소위 살인 전담 조직인 키돈 요원으로 또 양성합니다. 그러니까 키돈이 된다는 건요, 모사드 안에서 최고 조직. 그렇기 때문에 모사드는 지금 우리나라 정보기관처럼 앉아서 보고서 깐짝깐짝거리고, 응? 파란 볼펜을 썼니, 검정 볼펜을 썼니, 그리고 또 뭐 잘한다고 하는 게 토시, 조사 이런 거 고치면서 뭐 윗선에 보고할 때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거 해괴망측한 악습과 폐습이 남아 있어요. 자, 그러니까 현장에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행동을 해서 과업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 요 경망스러운 손바닥 새치를 갖고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도 뭘 조금 알긴 알았던 것 같아요. 군대도 안 갔던 사람이 이스라엘 모사드는 어떻게 해야 된다면서 롤모델을 삼으라는데, 아니 이스라엘은요, 그 비밀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이렇게 보고서 쓰고 군대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국민과 이스라엘의 국가 이익에 반하는 자들을요, 사전에 알게 되면 먼저 제거를 합니다. 말이 좋아 제거죠. 처참하고 잔인하게 죽여버려서 없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과거 북쪽의 과학기술자들이 시리아에
바로 이스라엘 바로 위에 골란고를 넘어서면 시리아라는 나라하고 국경 맞대고 있는데 그 시리아 영토 내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그런 동향이 감지가 됐어요. 자, 그것을 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 건물, 소위 우리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건물 그 일대를요. 산산이 묻혀서 잿더미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북쪽에서 왔던 그런 뭐 과학자, 기술자 이런 사람들이요.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제거된 거예요. 이런 게 바로 국가를 지키는 비밀 정보기관이고 공작기관인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사례를 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란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어요. 그 뭐 파악하는 방법은 우리 구체적인 전문 파트니까 생략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이란에 핵기지가 건설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조치는요. 부셔버린 겁니다. 그라운드 제로를 만들어서 잿더미를 만드는 게 그 사람들의 방침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보면은요. 옆으로 이라크, 이란 이렇게 이어져 있지만 남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UAE, 또 그 밑에는 예멘, 이와 같은 그 아라비아 반도 내에 있고요. 그 사이에 조그맣게 쿠웨이트도 있죠. 그러면 이라크 영공을 통과해서 가려 그러면 잡힐 가능성이 있어요. 격추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전에 모든 계획을 세고 나서 미국 측에다가 우리 가니까 잠깐만 눈 감고 있어 해놓고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으로 통과해가지고 공중급여를 받으면서 이란에 가서 거기를 완전히 그러면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를 지키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비밀 정보 조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우리나라 국내 파트 예전에 했던 사람들처럼 내가 정보기관인데 하면서 장관 차관 만나서 인사청탁이나 하고 이런 짓이라는 건 상상 못하죠. 네? 그렇죠. 자, 그런데 그야말로 이 나라가 지금 현재 그 수상이 베냐민 네타냐후라는 사람이에요. 베냐민이라는 건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제일 막내죠. 바로 요셉의 동생이죠. 그래서 이 베냐민 네타냐후가 지금 최장수 이스라엘 수상을 했는데 이번에 연정을 하면서 다시 또 왔어요. 반대파도 있고 뭐 베냐민 네타냐후를 싫어해서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자, 이 사람도 자기의 친형이었던 조나단 혹은 요나단이라고 하죠. 그 형님과 함께 미국에 있던 그 보스턴의 하버드 유니버시티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영어는 그야말로 미국 사람들만큼 합니다. 그러던 이 형제가 아랍 중동전쟁이 60년대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위험에 빠졌다는 것을 알고 나서 형과 동생은 당연히 학교를 때려치고 이스라엘로 귀국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고등학교 시절에서부터 익혀왔던 그 방식대로 군대 가서 어딜 갔냐면 샤엘 메트칼이라고 하는 그 특수부대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1976년도에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발생했던 엔테베 공항에서 벌어졌던 그 작전은 영화로도 많이 나와 있지만 정말 그걸 보면은요 소름이 돋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지금 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지식인과 가지고 배운 사람들이 먼저 행동을 실천한다는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시에 이스라엘 여객기가 아랍 테러범들에서 납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까지 갔다 결국에 아프리카로 해서 우간다에 있는 그 엔테베 공항에 불시착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우간다는 이디 아민이라고 하는 그 독재자가 대통령으로 이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자 그곳에 가서 그 비행기에 억류되어 있는 이스라엘 국민을 구해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결론은 알지만 당시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나라 같으면 과거에 우리 저 선교 사업 때문에 이라크인가 아니죠 아프간 쪽에 갔다가 그 순교하고 죽었던 사람이죠. 예, 그때 우리 김만복이라고 하는 우리 아주 불세출의 위대한 국정원장. 제가 비꼬서 하는 얘기예요. 김만복이가 거기에 가서 제 후배 녀석 그 선글라스맨이라고 하는 걔를 안 치고 가가지고 그 인재를 구해왔는데 작전에서 구해온 게 아니에요. 기본원칙이 미주 지역이나 유럽에서는요 테러 범죄와는 협상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돈가방 들고 와서 구해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김만복이가 비밀 공작 업무를 해본 적도 없고 기본 계획서 써본 적도 없고 잘하는 게 있죠. 간신처럼 빠다치를 잘하고 호맹맹이 소리를 하면서 신음소리 잘 내니까 거기까지 간 거죠. 근데 자, 그 비교를 해보세요. 제가 지금 드리는 엔테베 작전은요 당시에 억류된 이스라엘 국민을 구출해 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사드와 특수군 부대 조직인 샤이렌 베트칼에 협업한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작전을 동시에 불과 일주일 사이에 다 완벽하게 만들어서 보냅니다. 보내고 현장을 급습을 할 때 이 베냐민 네타냐후 형제는 조나단이 제일 먼저 비행기 문을 열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히브리말, 자기들 모국어로 전부 엎드리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말을 알아듣는 이스라엘 사람은 머리가 숙였겠죠. 우리 저 가을에 가면 눈에 이렇게 피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 있는 놈이 뭐예요? 테러범인 거죠. 그래서 테러범을 현장에서 불과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다 사살을 해서 제거를 하는데 불행히도 그놈들이 쏜 총이 이 요나단 네타냐후의 목 부위에 맞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 형이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훌륭하게 좋은 신체 조건을 갖고 있고 또 하버드까지 갔다 왔고 그러면서 군 특수부대의 그 팀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나 이스라엘 모사드는요 야 돌격 앞으로 이런 거가 없어요. 무조건 팔로우 미 나를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휘관이나 팀장, 대장은요 먼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서 장렬하게 전사하든 뭐가 되든지 간에 내가 팀장이 돼서 들어갔다 죽잖아요. 그러면 부팀장이 다시 팀장이 되고 부팀장이 죽게 되면 그 밑에 있는 후배가 다시 팀장이 돼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결이 돼서 나가는 그런 조직이에요. 대한민국 군대, 대한민국 정부기관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런 나라입니다. 자, 이것처럼 이스라엘이 이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렇게 과거 우리 저 사무엘이나 사사기 이런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도 적의 육축의 새끼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오늘날에 그렇게 존재하기까지는요. 그런 피해 역사가 수천 년 전부터 그들의 몸에는 배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스라엘이 이번에 왜 우리나라로 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아실 거 없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아마 아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지난 60년대 그 시리아하고 그 아랍들과의 그 전쟁을 할 때요. 뺏었던 그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 골란 고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골란 고원과 그 다음에 골란 고원 앞쪽에 있는 지중해 쪽에서요. 지금 석유가 발견됐습니다. 천연가스도 발견됐어요. 매장의 어떤 뭐냐? 미국의 그 넓은 땅덩이가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좀 더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에서 지난번에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터지고 나서 뭐 그 가스관을 갖다가 노드 스트림이라고 하는 1번, 2번 있는데 그것들 막 장국을 이렇게 가지고 유럽이 한동안 지금 뭐 가스가 올라가고 엉망이 됐었죠. 지금 적지 않은 유럽 국가들이 지중해를 통해서 와가지고 이스라엘한테 청원해서 석유 기름도 사가고 가스도 사가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골란 고원에서 발견된 그
저 천문학적인 숫자의 매장량을 딱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약속한다. 여기에는 모든 게 다 있다. 네?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런 그 이스라엘의 그 변화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요, 그건 참 저주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되 그 무엇보다도 우리 저기 시편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면서 선거에서 대통령 된 자가 우리나라도 김명삼이나 이명박이 있었죠. 그 자들의 행동을 보고 있으면 구역질나들. 어느 놈 한 그릇이 역겹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도 폼으로 다니는 거고, 진정으로 경외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악용해서 써먹을 수 있는 존재로 주님을 섬겼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국민노지가 있어. 응? 하나는 뭐 카톨릭 신자라고 가 있고, 하나는 기독교 신자라고 가 있는데 언젠가 전부 다 파묘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근데 우리가요 그런 것도 하려고 그러면요 우리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우리가 많은 사람도 우리가 조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롯데호텔에서 있었던 그 서울 포럼에서 결의문을 5가지를 정했는데요. 제가 뭐 그 얘기를 찬찬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우리는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 다가올 변혁기에 글로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동반자로서 원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곧 무엇인가 닥친다는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말세에 주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는 게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물론 계시록에도 있지만 마태복음 24장을 즐겨봅니다. 지금하고 어떻게 다를까? 근데 두 번째로 우리는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 원 네트워크의 발전을 위하여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교육 등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인적, 정보적 교류를 추진할 것을 선언합니다. 인적 교류만 하는 게 아니라 정보적 교류를 한다 이거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땅을 받은 나라이고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땅을 받은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고 그 땅을 받았던 것처럼 대한민국 한국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이 한반도의 땅을 받은 나라임을 명심하게 되는 일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우리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 남과 북이 평화적 통일국가를 조속히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선언합니다. 남북이 언젠가가 아니라 조속한 시일 내에 평화적인 통일국가로 변화될 것을 지금 선언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창조주이시면서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온 열방에 주시는 생명과 평화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도록 협력해 나갈 것을 선언합니다. 이 지금 국제정세 상황을 잘 모르는 분들 같으면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야, 저 무슨 뭐 예수쟁이들, 뭐 기독교쟁이들 저거 지들끼리 만나서 뭐 종교행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저처럼 이 특수신분으로 그 음지에서 그런 일을 했던 공작관은 그게 달리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남과 북이 조속한 시일 내에 평화적인 통일됩니까? 이게 결국 말하면 흡수 통일을 하는데 가능한 한 이스라엘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야 한국 너희랑 우리랑 같이 힘 모아서 저 중국 공산당 저거 깨버리자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날 보니까 이스라엘 측의 대표가 되는 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교부 차관을 하고 미국에서 대사를 하셨던 분이에요. 부인하고 동면에서 오셨는데 제가 직접 만나서 인사를 해보니까 뭐 굉장히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미국 대사를 했다는 얘기는요, 미국에서도 검증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들 나라 이스라엘에서 외교부 차관까지 한 사람이에요. 사실 서양 세계도요, 이 차자, 바이스 프레지던트, 바이스 레프리젠티브 이런 식으로 부자가 붙는 사람들이요, 사실은 실질적인 헤게모니나 파워를 갖고 있는 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제목도 이렇게 정했어요. 미래 기술 선두주자, 이스라엘의 혁신 기술과 전략적 파트너십 비전 공유. 말이 길죠. 그런데 첨단 분야에서는 이스라엘만큼 특허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아이언돔으로 대변되는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는 이 MD,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 이것도요. 어떻게 보면 미국 거보다도 더 좋은 게 이스라엘 시스템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제목을 떡하니 걸어놓고요.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땅굴을 파고온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땅굴이 북한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도 보면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가자지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지하로 뭐 파고도 이게 전부 다 북에서 전수받은 기술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란을 제가 초반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란에 북의 미사일 기술이 전수가 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 북쪽 애들이 쏴오고 있는 그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그 미사일이 있어요. 그리고 뭐 노동이다, 은하다, 뭐 각가지 그 사정거리에 따라 다른데 이란에 가보시면 북과 똑같은 모양새를 띠고 있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란과 북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그 짓을 했다. 이거에 빼받았죠. 네? 증거로 있는 게 이란의 미사일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참 다음에 전하는 이 얘기가요. 최근 해킹은 자판기에도 카드 단말기와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 자판기를 타고 들어오는 경향이 있다. 자판기를 타고 들어왔다가 아니고 자판기를 타고 들어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을요 직설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게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이렇게 말을 비유법이나 문유법을 해서 말을 굉장히 돌립니다. 그래서 두뇌가 좀 차이가 나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조심해야 돼요. 얘기를 잘 못 알아들어요. 응? 자 그런데 이분이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스라엘이 국토가 매우 척박하다. 그런데 우리가 물을 재활용하는 거, 물을 재생산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다. 따라서 척박한 국토를 관리하는 데는 남다른 기술과 노하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끈치머리가 가지고 북한 지역을 개발할 때 도움을 드릴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하고 이스라엘하고 무슨 무역거래가 있긴 합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거의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서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과 산불이 나고 이런 정말 진짜 주님이 오실
그 시점이 임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먼저 우리한테 와서 이러한 제안을 하고 있는 점에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북한 접수하는데 한국 너네랑 우리랑 같이 가자. 그리고 우리가 적극 도와줄게. 그리고 필요한 물자, 기술, 자원 이런 거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이스라엘에서 어마어마한 유전이 지금 발견됐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우리가 사우디나 무슨 뭐 쿠웨이트나 이런 데서 석유 수입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럼 스웨즈나 들어가서 바로 우회전하면 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 지중해 바다에 연결돼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이스라엘에서 석유 사업을 해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스라엘과 한국이 보다 더 가까워지고 더 발전하다 그러면 이거 홍해라는 거 아시죠? 모세가 건너온 그 홍해 한쪽 구석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그 시나이 반도가 그 이쪽에 왼쪽에는 이집트가 있고 그 시나이 반도 오른쪽은 이스라엘이니까 그 약간 그 들어간 바닷길이 있고요. 거기서 그 이쪽에 보면 예루살렘이 수도지만 진짜 많은 그 비즈니스나 다른 경제적인 거는 그 텔아비브라고 하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텔아비브 옆으로까지 우리가 운하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집트에 있는 수에즈 운하는 뭐 벌써 만들어진 지도 오래됐지만 만약에 이스라엘의 남서쪽을 갖다 뚫어서 지중해를 연결할 수 있다면요, 거기는 대부분이 산악지 됩니다. 거꾸로 우리가 항구나 뭐를 만들려면 밑에 쌓인 것들을 퇴적물들을 걷어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 게 거의 필요 없어요. 일단 뚫어서 운하를 만들고 바닷물을 통과시키게 되면 그야말로 천년만년 운하로 쓸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의 협력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이 이제 앞으로 실무진들 사이에 이제 오고 가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한번 명심해보고 또 그리고 앞으로의 양국 간의 경제적인 협력 관계 그리고 실질적인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저는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때마침 현재 지금 이스라엘에 파견 나가 있는 대사가 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대사관 내에서는 그래도 통역해 주시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반드시 이스라엘과 진정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게 제일 힘센 조직이 국가정보기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같은 중앙정보 또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라고 했죠. 현재는 국가정보원 국정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하고 이런 그 정보 분야 특수한 영역에서 협조를 하려고 그러면요, 실력이 없으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자, 일례로 제가 그 기억나는 게 대통령 행사를 하게 되면 이제 저도 그 대통령 행사에 몇 차례 제가 참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지나간 90 아마 6년일 거예요. 그때 이제 YS가 확실하게 뭐 한다고 미국 워싱턴 DC를 가면 그래서 그때 이제 대통령 그 행사의 경호를 갖다가 경호실하고 같이 수행하느라고 같이 해본 적이 있었고 또 YS가 94년도인가 될 것 같아요. 그때는 북경까지 가는 직항 노선도 없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티인지 천진에 내려서 육로를 통해서 이제 북경까지 들어오는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본 게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나온 특파원들 있죠. 예. 중국에 나간 특파원들도 그렇고 미국 나간 특파원들도 그렇고 현지어가 안 되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현지어가 안 되는데 언론사에서 나간 특파원 기자가 현장 다니면서 언론 취재가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특파로 나와 있나 했더니 다른 재주가 있는 거야. 사장님한테 아첨을 잘 한다든지, 아니면 회장님한테 뭐 돈목들 갖다 싸들고 갔다든지,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실력이 아니라 실력 이외에 다른 관계로.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의 북경 대사관에서도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한 번은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 중국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외국에서는 그 국빈들이 오면 머무는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어대. 이때 조는 낚시할 조자고 물고기 엽자, 대는 누각대자가 되겠죠. 뼈위타이라고 중국 발음이 되는데, 자, 김정일의 행동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거기 가서,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발이 꽁꽁 얼어붙고 정말 견디기 힘든데, 그 자리에서 서서 밤새도록 지켰죠. 근데 역시 카메라를 들고 서 있는 기자들이 많아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일본 기자들. 대한민국 기자들하고도 제가 몇 차례 만나본 적이 있어서 혹시 아는 친구가 있을까 해서 이렇게 찾아봐도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일본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어디냐 그랬더니 중국어로 자기는 일본 기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추운데 와서 이러고 있냐 그랬더니, 기자는 현장에서 죽고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지만 굉장히 그 말에 저도 감동을 받았는데, 그리고 뭐 여차저차 김정일이가 광중 일정을 마치는데 돌아갔는데, 그로부터 이제 제가 한 달쯤 있다가 대한민국에서 파견한 특파원들하고 식사 자리에서 물어봤더니, 아니 무슨 뭐 취재할 뭐 다른 지원도 잘 안 되는데 그 밤에 나가서 그 개고생을 왜 하냐 이거야. 그리고 말이 안 되니까 조선족들한테 의지해서 조선족들이 해주만 써주는 그거 얘기만 듣고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한심해서 그 당신들 왜 이렇게 와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 북경 지사 사무실도 없고요, 재택근무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동가식 서가식 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부끄럽죠. 예, 그리고 대통령 행사를 또 추가적으로 몇 차례 더 하면서 봤더니만, 과연 저런 친구들이 기사 송고를 무슨 재주로 할까? 그러니까 한 놈이 조선족 통역하는 애를 만나갖고 그 얘기를 들으면 그걸로 풀지를 써가지고 다 나눠먹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현장에서 뛰어야 될 중요한 언론사가 있는데, 북경에 제가 있으면서 보는 사연은요, 외교부가 됐던 뭐 다른 부서에서 보통 이제 국장급들이 나와요. 뭐 재경부, 기획재정부라든지 뭐 산자부, 뭐 수의령, 법무부 이렇게 해서 뭐 높은 직급들 가지고 오는데, 제가 있는 3년 동안 타 부서에서 온 사람들이 중국어를 제대로 하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죠. 그 결국 어떻게 해요? 조선족들의 손발에 의지해야 되는 거죠. 응? 그러니까 나중에 3년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보통 사람들 보니까 외교관 플레이트 치고 다니면서 주행거리가 3년 동안에 15,000km가 안 돼요. 근데 내 차를 봤더니 15만 원 찍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장에 가봐야 되잖아요. 뭐가 있으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현장에서 해달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인터넷 찾고 누구 뭐 기동령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가 업무로 진행이 된다는 걸 내가 그때 뼈저리게 느꼈어요. 야, 이 진짜 큰일 나는 일이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 정도까지 발전했어요. 자, 그러면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어서 대통령이 훌륭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천만에 아니죠. 우리 국민들 가운데 지금 제가 올해 60인데 나의 아버지 어머니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그야말로 정말 안 잡숫고 전략하고 그 전략한 그 가운데서 자녀들을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교회 목사들이 잘해서 이 나라 잘 됐겠어요? 지금 빌어먹을 목사님들이 한둘이 아니죠. 제가 우리 뭐 여기 목사님들 계시지만 내가 왜 빌어먹을 목사라고 그러냐면 퍼센트로 따지면 95%는 입에 풀칠하고 처먹으려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뭐야? 먹사지 먹사. 그 다음에 한 4% 정도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물들어 있는 독사들이야. 입에서 뿜어내는 독을 내뱉는 거예요. 네? 한 1% 정도가 진짜 목사인 거예요. 뭐 이 말씀에 동의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가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지하철은 정상적으로 운행해. 이마트고 백화점이고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근데 교회만 예배드리면 안 된대. 그렇다고 목사라는 자식들이 국가 시체이라면서 순종하고 따르고 있더라고. 그게 목사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봤던 목사, 제가 갔던 교회는 무슨 신학대학 나오고 뭐 우리처럼 뭐 근엄하게 폼 잡는 목사가 아니라 변호사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트럭 운전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가게도 하고 자기가 먹어야 될 것은 스스로 벌어. 그리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설교하고 이런 건 교회 내에서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고 직분을 받아서 거기에 걸맞는 말씀 전하기도 하는 거지 성도들을 상해서 삥 뜯는 거 절대로 안 해. 그래서 야 우리 대한민국도 좀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다는 생각 해봤는데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진짜 진성 크리스찬들만 와 계신 거예요. 저만 배워.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와서 지금 우리에게 손을 벌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쟁이들 수장이니까 버려야 될까요? 아니면 손을 꽉 잡아야 될까요? 잡아야 되겠죠. 자, 그럼요. 우리가 지구본을 놓고 이렇게 보세요. 서울에서요. 그대로 직선으로 쫙 해서 서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이요. 거기서 대성을 건너잖아요. 바로 그 같은 미도상에 워싱턴 DC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번에 와서 이 위도에 같은 위도상이 있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같이 가자는 얘기예요. 같이 가고 곧 마라나타 주님께서 오시니 우리 너네랑 같이 협력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언론에서 보도가 안 되죠. 자, 그런데 그날도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부시장이 여자분이고 또 뭐 미국의 그 CBN 이스라엘 지부장도 오고 그랬는데 다 유태인들이죠. 그런 분들은 명함을 주니까 있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명함이 없대. 옛날에 제 모습이 생각이 나요. 저 어디 가가지고요 명함 잘 안 걸리죠. 왜? 내 신분이 내 하는 일이 그러니까. 아니면 명함도 가짜를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보면서 저분들은 역시 모일 가능성이 높다. 모사드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와서 대한민국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러한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날 행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대사까지 그 자리에 왔었어요. 이스라엘 대사도 왔었고, 뭔지 모르게 굉장히 분위기가 치밀하다, 아주 견고하게 잘 조직이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중간에 대사가 급하게 나가게 됐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대사가 뭐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아니 사회잖아요. 하지 않아도 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냐면 대사님이 다음 일정에 있어서 먼저 실례했습니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 얘기를 안 하고 이스라엘에서
사이버 전문가들이 대고 와서 지금 공항에 지금 마중 나갔더라고요. 사이버 전문가 뭐죠? 사이버 전문가는 그렇죠. 해커 내지는 비밀 공개 업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왔다고 대사가 발벗고 나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얼마나 세길래, 얼마나 파워가 좋길래 대사가 그냥 저렇게 허둥지둥 가서 영접을 할까 생각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금년 들어서 겪었던 경험이 이런 게 있었어요. 지난 1월 달에 서울 시내 모처에서 미국의 전직 NSA, National Security Agency라고 미국의 국가정보이라는 것입니다. CIA도 있지만 미국에는 도합 18개의 국가정보기구가 있고 그 하나를 다 아우러서 있는 DNI, 그러니까 Directorate National Intelligence 해서 DNI가 소위 말해 전체 정보기관의 수장이라고 해서 그 지책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예산을 쓰고 그 조직 내에 인공위성부 몇 개씩 운영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루에 도감 지원하는 분량이 통상 30억 통 그러는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300억 통을 하는지 아니면 3천억 통을 하는지 전 세계적으로 대상으로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곳곳에 그 위성 장비뿐만 아니라 그 통신 기지국도 미국이 보유하는 것 정말로 끔찍한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왜 대통령실 도청했다고 한번 시끌시끌한 적 있었죠. 제가 그 TV조선에서 인터뷰를 하러 왔길래 그랬어요. 당연한 거야. 그거 안 하는 놈이 이상한 거지. 원래 정보기관은 그렇게 남의 거 어떻게 돼? 그게 본업이야 그래. 그걸 뭘 갖다가 미국 애들이 와서 했다고 따지기. 못하는 게 바보지.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그 NSA의 국장을 하셨던 분이 박사님이신데 한국에 오셨을 때 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의 주된 이야기는 겉으로는 나는 이미 은퇴했기 때문에 나는 관련이 없고 나는 아는 것도 없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을 깨기 위한 전초부대로 왔던 거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 그 특이한 경험이 있었는데 자, 5월 말에는요 미국에 가서 일종의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지금 동북삼성, 길림성, 요령성, 그다음에 흥룡왕성, 그 동북삼성이라는데 거기 보면 예전에 청나라 왕실이 있었던 그 만주제였어요. 만주. 그 사람들이 만주를 갖다 다시 복구, 만주를 정상적인 국가로 회복시키기 위한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 살고 왔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대담을 했죠. 영어를 한 2시간 정도 하고 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방에 가서 녹음하고 오겠다고 나갔더니 옆에 누구한테 들었나봐. 저 친구 중국말 할 줄 안다고. 근데 와가지고 빙긋이 웃으면서 자기가 중국말 하는 거 알아듣는 것 같은데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중국말 할 줄 안다. 중국어로 답변해 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또 그 이후에 미팅을 전부터 중국말로 했죠. 그랬더니 이분들이 왜 한국을 왔는가 봤더니 단순하게 단독으로 온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정황을 이렇게 탐문하고 그리고 또 그걸 면담 유출이라 그래요. 면담 유출. 영어로 애니스테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평이한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본래 뜻이 뭔지, 그 의도가 뭔지, 기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채집, 수집하는 테크닉이죠. 저도 그런 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얘기를 한 30분 정도 하다 보면요 웬만큼 다 뽑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싶은 질문을 던지고 그런데 이번에 6월 27일 그날
그 한국 이스라엘 원내 특파는 행사 때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 사이버팀, 사이버요들이 온 거야. 이게 오비라 까마귀한테 배 떨어진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종의 지금 일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 동부 아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언론에서요. 지금 현재 그 수상 이스라엘 수상 베냐민 네타냐후가 시진핑을 만나러 지금 중국을 간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나라 언론사들은 이스라엘 총리가 뭐 아쉬운 게 있어갖고 시진핑한테 뭐 부탁하러 가는 모양이야. 이런 뉘앙스가 느껴지게끔 언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건 상당히 잘못된 기사죠. 왜냐하면 그 내부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제 이럴 때는 기자 선생님이라 할지 아니면 뭐 기레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건 뭘 모르는 거야. 진짜 종지가 뭔지 그 안에 있는 본령이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를 쓰는데요. 사실은 이번에요. 중국 내륙에 가면요. 개공시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10개자 공자는 우리가 그 공무원제도 할 때 흑토자 2개 있고 옆에 마디춤자 있는 그 개공시에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머리 까만 유태인들도 있습니다. 그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개공을 카이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개공시에 있는 유태인들을 학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진핑가 지금 실언을 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을 동서로 나누어서 분할하는 것을 직접 시진핑 입으로 언급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 그런 말을 하면 뭐라 그러죠? 영리를 건드렸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전투력과 싸움을 잘하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이렇게 큰 땅이 있고 많이 인구 있으니까 뭐 이스라엘 같은 거 뭐 코딱지만큼도 안 되는데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잘못된 거예요. 아니 우리 저 다들 아시겠지만 다윗이 골리앗 따라잡을 때 칼싸움에서 이겼습니까? 그 조약돌 가져가지고 그걸 물판에 해서 그냥 그대로 골리앗 머리를 깨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골리앗의 몸에 있던 칼을 뽑아서 그 목을 쳐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진핑이가 겁도 없이 이스라엘을 지금 건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뭐 중국 공산당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내지는 시진핑이 어떻게 될지 뭐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행동을 봤을 때 야 한국 정신 차리고 우리랑 같이 깨자. 응? 한반도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핍박받고 저 악령의 후예들이 판을 치고 있는 중국 대륙을 우리 말씀으로 쓸어버리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사례로 이스라엘에서 참 국가의 지도자급 스승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 한 랍비가 대만을 최근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랍비만 갖겠어요? 이스라엘의 어떤 그 방어 시스템, 미사일 관련한 그런 시스템의 최고 권위자 설계자인 한 전문가가요 대만을 지금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여행 간 게 아니라 대만의 최고위급 전문가들을 만나서 정부 관리자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뭘 하고 있어요. 대만의 위치가 보면 우리가 제주도 밑으로 쭉 해서 한 3시간 비행기 타고 내려가면 중국의 항, 샤먼하고 그다음에 광저우, 광주시 맞은편에 이렇게 모공처럼 길쭉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섬나라 대만을 중국의 미사일 공격이나 아니면 포격에 방어하기 위해서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안 하는 일이에요.
매우 급속하게 지금 진전이 되고 있다. 이러면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미사일을 방어하는 그 조기 경보망뿐만 아니라 사이버권이라든지 또 중국의 영향력 공작 사업이라든지 또 많은 분야의 국제 안보 이슈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나와요. 중국과 대만의 언론도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개발한 이 MD,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 이 아이언돔이라는 것이 대만에 설치가 되면 중국 대륙에서 미사일 쏘거나 다연장 로켓 이런 걸 발사해서 대만을 소위 불바다로 만들려고 해도 전부 다 헛짓이 되고 대만이 절대로 피해를 그렇게 받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이런 미사일 방어 시스템만 잘할까요? 딴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유태인들이 제일 잘하는 분야가 있죠. 바로 돈입니다. 유태인들의 이 자본은요, 락펠러라든지 로스차일드라든지 유럽과 미국의 대부분 큰 손들은 이스라엘 그 사람들로 인해서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태인들이 갖고 있는 이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무슨 짓이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짓? 한 사례를 볼까요? 미국에 보면은 AIPAC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 A는 아메리카예요. I는 이스라엘이고, 그다음에 P는 Public, A는 Administration, C는 커미티 아니면 커미션. 이게 뭐냐면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연구소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 그 IPAC라는 조직은요, 미국의 전 주에 50개 주가 있죠. 50개 주에 그들의 그 사무소가 다 있고, 그 다음에 공화당에 있는 민주당에 있는 상관없이 다 정치자금이 후원을 해줘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스라엘의 국가, 이스라엘의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미국의 그 토대를 장악을 하고 결국에는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로도 확대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와 같은 유대인들의 자본이 무슨 일을 할지 물어보지 않아도 알만한 얘기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곧이어서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움직임이 시작이 될 텐데, 여러분들 아마 그 이스라엘 여행 가고 싶어서 이스라엘 비자를 받으려고 그러면 여행사가 대행해주기도 하겠지만 이스라엘 대사관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최근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도 무엇인가 실질적인 혁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들이 누구보다도 모험을 보이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최근에 111개라는 MOU가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서 체결이 되었어요. 윤통이 지난번에 파리 갔다 오면서 베트남을 들렸었죠. 거기서 MOU를 많이 했는데 이각에서는 그래요. 야, 그까짓 거 양해각서 MOU 100개, 1000개 하면 뭐해? 계약서 하는 거이 더 중요하지.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지금 MOU는 사실 버려버리는 휴지 조각입니다. 아무런 치료적인 효과가 없는 게 바로 MOU인데요. 자, 그렇더라도 그 많은 MOU를 맺었는데 그 가운데 내용을 보니까 원자력 발전 기술, 그다음에 무기 공장, 또 헬기 공장, 이 같은 군수 산업에 MOU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를 의미하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밑에 비서관들이 뭘 알아서 했겠어요? 이런 것들이 오다가 떨어졌겠죠. 가서 준다고 해. 도와준다고 하고
결국 그건 뭐냐면 중국에 대한 전투 작업이에요. 즉 베트남에 무기 공장을 세우고 베트남 군대를 한국이 생산하고 있는 K2 흑표전차나 K9 자주포나 또 우리 카이에서 한국 항공우주산업에서 하고 있는 그 FA-50이라고 하는 그 공격기가 있죠. 그런 것들을 무장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노이에서요 중국 해남도가 중국 해군의 그 잠수함 기지로 유명한데 하노이에서 딱 뜨잖아요. 그러면 몇 분이면 거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중국 해군 특히나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물리적인 공격을 하려고 하는 중국 잠수함 기지를요 일순간에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 다음에 내륙지방으로 날아가면 삼협댐이라고 들어보셨죠? 삼협. 네? 협곡 세 개가 만나서 만들어진 그 아주 엄청난 댐인데 그 댐을 때려 부실 수가 있어요. 그 만약에 삼협댐이 붕괴가 되면 완전히 그 중국의 그 내륙지방 거기가요 상해까지 물고 나가요. 공명불산. 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만들어서 유포한 중국 폐렴 있죠. 중국 폐렴이란 말 잊어버리신 분도 계실 텐데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그걸로 인해 갖고요. 얼마 전에 그 중국 상해시 공안부 갖고 있는 그 서버를 어떤 친구들이 해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암만 생을 봐도 10억이 안 돼요. 그럼 중국은 항상 자기네가 14억 인구다, 15억 인구다 그랬는데 그 말은 억소리 나는 인구가 어디라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최소 제가 보기에는 한 4억 명 그 이상이 지나간 3년이라는 이 무한 폐렴을 겪는 과정에서 뭐 제로 코로나 방역한다고 해서 다 문을 걸어 잠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나갑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이 아니고 이제 인도입니다. 그게 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윤 대통령이 베트남에 가서 이렇게 MOU도 많이 하고 왔는데 이제 베트남에서요 우리 한국도 뭘 수입하는가 봤더니 히토류 있죠. 그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만드는 그 배터리 만들 때 많이 필요하고 한 그 히토류를 베트남에서 상당량을 아마 가져올 예정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히토류뿐만 아니라 베트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하자원들을 갖고 오면 베트남도 돈이 생기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가지고 베트남 안에 무기 공장도 세우고 그다음에 조선소도 세우고 뭐 헬리콥터 공장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방위력을 이제 앞으로 확장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과거 뭐 우리 그 삼국지에 보면은 뭐 7종 7금 했던 맹획이라는 사람이 보살하는 뜻이 베트남 애들이요 아주 지독합니다. 미국에서도 보니까 깡패 조직 중에 제일 막강한 데가요 베트남 깡패. 원한을 사거나 한번 걸리잖아요. 반드시 끝까지 쫓아서 죽여버려요. 그게 바로 이제 베트남 그 조직 폭력배들인데, 자 이런 식으로 베트남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남쪽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중국에서 가뜩이나 지금 힘들어서 네? 지금 산소호흡기 뽑아놓고 겨우 숨쉬고 있는데 남쪽에서 대한민국의 기술 가지고 탱크, 장갑차, 자주포 거기다 공군력까지 강화시켜버리면 중국 애들은요 군비 경쟁하다가 가랭이질에서 죽어요. 중국 남이 딴 거 있어요? 내부 경제 붕괴돼가지고 다 망해버려요. 사실은 영국과 미국에서 이 중국을요 어떤 상태로 돌려주려고 하냐면 중세 공건 시대 농업가로 지금 되돌려주려고 해요. 그런 좀 작전을 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영국의 커만더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해명되죠.
그 코만도가 최근에 베트남 와가지고 합동 훈련하고 있어요. 특히나 영국은 전 세계 이 특수부대 가운데 가장 막강한 SAS, Special Air Service 이런 조직이 있는데요. 그 영국의 그 SAS 같은 경우는요, 진짜 걸어다니는 핵폭탄들이에요. 사람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자 포클랜드 사태 기억나십니까? 1980년인가 81년 되죠. 그때 아르헨티나에서 그 포클랜드 섬을 빼들어서 야 이거 우리 거야, 영국 놈도 다 나가 이렇게 벌어졌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막 그 영국兵이 와서 그 아르헨티나 함선을 갖다 그냥 박살을 내가지고 두쪽을 냈는데 결정적으로 그래도 손을 안 드니까 항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갔던 친구들이 SA였어요. 당시 기록을 봤더니 1인당 100kg 정도의 폭탄을 짊어지고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무기와 탄약과 이런 것들을 넣고 이러고서 그 정예요원들이 한 300km 이상을 갖다가 우회해서 뒤에서 급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우리 해군 특수연대단이 네이비 실즈라고 그러는데 그게 네이비는 해군이잖아요. 그 실이라는 게 단어 하나로 보면은 바다 물개라는 뜻이지만 자 SE A는 바다죠. 근데 중국에서 A 한 번 더하면 에어 공군이고요. 하늘이고요. L은 랜드 육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특수 부대들은요, 땅, 하늘, 바다 어디서든지 임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의 시초가 되는 부대가 바로 SAS. 그러면 영국이 베트남에 와가지고 왜 그런 걸 했을까요? 자, 1842년인가요? 중국에서 뭐 태평천국에 아닌 뭐니까 나라가 어지러질 때 그때 아편 전쟁이라는 게 있었죠. 그렇게 해서 청조를 멸망시켜버리는 수준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곳곳을 갖다가 조개지다 이렇게 하고 땅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홍콩을 그때 할양받아서 영국령을 해서 있었죠. 근데 영국 내에서 정치를 곧잘했던 대처라고 하는 아줌마 수장이 실언을 해가지고 홍콩에다가 1997년도에 돌려주기로 그렇게 해서 홍콩이 97년도에 반환이 됐다고요. 그러고부터 지금 와서 보니까 홍콩이 당시 동양의 진주였고 가장 살기 좋았고 가장 훌륭한 인프라를 갖고 있던 홍콩이 지금은요 개, 돼지들한테 점령을 해가지고 돼지고기처럼 배달되고 있어요. 네. 물론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그 가격은 뉴욕보다도 더 비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영국은요, 이 홍콩 지역을 갖다 다시 되찾을 욕심이 있어버려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앵글로색슨 후배가 누구예요? 미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야 아무래도 중국에 그동안 우리가 WTO에 집어넣어줬던 게 가장 큰 실수인데 아무래도 저것들 털 뽑고 살점 도려내서 미국 너네랑 우리랑 같이 나누는 게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뭐냐면 중국 대륙 분할 작업을 지금 시작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국제 정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정확히 읽어야만 우리 조선 말기의 고종이나 민기처럼 허튼 짓을 안 해요. 근데 지금 이완용이 나라 팔아먹은 을사오적 중에 한 놈이고 맨날 때려주게 된다고 떠들잖아요. 이완용이한테 야 너 가가지고 도장 찍고 빨리 해 하고 일본 놈들 뒷돈받아 챙긴 누구야? 고종이에요. 그럼 나라 팔아먹는 놈이 이완용이에요? 고종이에요? 고종이죠. 어? 아니 누구죠? 이완용. 그 사람은 왕이 시키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가가지고 도장 찍는 데 참여하고 옆에 있던 5놈 다 그런 거죠. 왕이 지도자가 이 나라 백성을 지키고 이 조국 강산을 지켜야 되는 가장 큰 책임이 왕에게 있지 않습니까? 지난 아니에요. 그 전제 왕조 시절에는. 그런데 본인이 무능하고 본인이 무지해서 나라를 다 팔아먹고서
500년 이조 왕실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놈들한테 35년이나 일제 발구 아래에서 신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고종이죠. 네? 그 고종이 그런 짓을 해도 부끄러운지는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우리 해방이 1945년도 8월 15일 날 됐습니다. 그때가 되도록 흥선대원군의 아들 고종 그리고 그 혈족들은요 그야말로 띵까 네? 엄청난 물질적인 경제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35년 국민들은 개돼지가 돼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그들은 호의호식을 했어요. 이 고종이라는 인간이 그 와중에도 기집질은 멈추지 않았다. 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애비가 노름쟁이면 아들놈도 노름쟁이 되고 애비가 기집질하면 아들놈도 기집질한다고. 욕하면서 담는다. 네, 욕하면서 담는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전혀 이 나라 바깥에 돌아가는 정세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개인의 취미생활이나 하고 자기 혼자 안락한 생활을 하고자 그 당시에 몇만 원은요 지금 몇 조 원 이상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종은 그걸 받아서 좀 챙기고 나라를 팔아먹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애꿎은 극소수의 선각자들이 3.1운동도 일으켰고 또 이봉창이나 윤봉길, 안중근 이런 분들은 자신들의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나라를 구하려고 했었어요. 자 그때 고종은 뭐 했을까요? 우리나라 여인네들이 위안부라는 명목으로 전쟁터에 나갈 때 대한민국 남성들 가운데 우리 여성을 지켜주려고 삽자루나 낫 들고 가서 일본 순사한테 대항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대한민국 남자들이 그 수준이었어요 당시에. 우리 여자들이 거기 끌려가면 물론 돈도 벌겠지만 몸을 팔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여인들은 그것도 나이 어린 여자들이 갈 때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바라보고 있던 자들이 바로 조선 땅의 남성들이었습니다. 전부 다 고종을 닮은 거겠죠. 고종을 지금 현대에서 찾아보려면 어디서 찾아보셨을까요? 문재인이요. 문재인이요? 네. 문재인도 되겠지만 조금 더 닮은 게 김정은이라는 저 돼지예요. 자 지금 보십시오. 북에 지금 평양 시내에 식량공급이 안 되는 게 지난 3월달부터 3월 1일부터 그렇게 됐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에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자 지금은 중앙당 고급 핵심 간부들도 쌀이 없어서 굶고 있어요. 이미 평양에서 아사자가 발생한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럼 제가 여기 한국에 살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알 수 있을까요? 용감한 우리의 지하 용사들이 그것을 건너가면서 전달을 해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나라에는 왜 이렇게 불행만이 계속 이어집니까? 사실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복음이 전달돼서 먼저 교회가 세워진 건요 남쪽이 아니라 북쪽이었습니다. 네?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 들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을 했고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성령의 축복을 받았었어요. 자, 그랬던 북쪽 지역이 왜 저렇게 되는가 또 다른 이유를 보니까 창씨 개명하고 일본 제국주의가 악독한 짓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창씨가 했던 게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배신을 해? 이스라엘 족속들도 구약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지들 잘났다고 우상 숭배하고 까불다가 한 번씩
보통 한 70년에서 100년씩 노예 생활을 하죠. 지금 대한민국 다 그 짝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해방된 지가 지금 거의 80년 다 돼가요. 그런데 그 문맹자들이 드글드글 신장로 포장 길이 없어서 사람똥 개똥 할 것 없이 온갖 분류가 창궐하던 이 나라의 길 지금은 포장 안 된 곳이 없습니다. 제가 사업 때문에 저는 그 액체 비료를 만들어서 콩, 옥수수, 뭐 밀, 쌀 이런 것을 한 20%에서 30% 증가시키는 그런 그 특이한 비료를 제가 개발을 해서 미국에서 한동안 제가 비즈니스를 했는데 그 제가 가는 곳이 미국에서 가장 그 곡물이 많이 난다는 중부 지방이에요. 가면은요 20시간 이상 다니는 계속 옥수수밭만 있어요. 또 캐나다 쪽으로 또 한 20시간 달려서 가다 보면 전부 다 콩과 다니는 옥수수밭이에요. 그런 나라인데 가만히 봤더니요 우리나라 판교나 이런 데가요 그 미국의 중국보다 훨씬 더 살기 좋아요. 인프라 시설도 잘 되고. 자 그런데 특이한 거는 미국 사람들 자기들 살는 환경에서 불평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 현지에서 그 시오니즘이 입각한 그 거의 루터교가 참 많더라고요. 가서